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고 싶어서 온 학생 있어요? 자발적으로 오고 싶어서 온 학생. 예, 내시고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억지로 온 학생. 용감하게 한번 있고. 자,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이왕 여기 와 있는 동안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2부에 이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오니까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예, 저도 듣고 싶은데 저는 또 다른 데 가서 강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미있고 유쾌한 강의는 우리 박지선 씨에게 전부 맡기고요. 저는 재미는 살짝 없지만 그러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제가 1시간 정도 강의하고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들 대상으로는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 수 있고요. 저도 좀 어색하기도 한데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울대학교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대개는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중간에 영어가 조금 많이 들어가요. 제가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영어 수업도 해가면서 1시간 동안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출발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들, 우리의 착시 현상들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거 많이 보셨죠? 여기 뭐가 보이죠? 정육면체가 보여요. 정육면체가 보이는데 정육면체가 몇 개 보이죠? 정육면체가 몇 개 보이는지가 퀴즈예요. 하나가 보이나요? 두 개가 보이나요? 세 개가 보이나요? 하나. 두 개 있어요, 두 개. 자, 이 그림에서는 정육면체가 두 개가 보여요. 자, 어떻게 두 개가 보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 하얀 이 앞면이, 요 면이 정면으로 여러분에게 보이는 정육면체가 보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이 면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정육면체가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물리학을 안 배웠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한 공간에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시현상이죠. 근데 이 착시현상이 재밌는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 이 바깥에 정육면체가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원이 있는데요. 원이 이런 식으로 중간이 잘려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잘려나간 원 8개를 이렇게 배열하게 되면 우리 눈은 없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보고 있으면 그게 바깥에 진짜 있다고 믿어요. 내 눈으로 진짜 보이기 때문에 그건 바깥에 있다고 믿는데, 많은 경우에는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우리 한번 봐볼게요. 자, 선분이 4개가 옆으로 그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선분은 서로 평행인가요? 평행이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착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평행인가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자, 그런 소개 없이 여러분 이걸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평행처럼 보여요? 평행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평행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게 평행인 것처럼 여러분이 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통할 것 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고개를 틀어야 되고요. 도대체가 평행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실제로는 평행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평행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평행이 아닌 것은 아니다. 역시 우리 눈에 보인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보이는 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착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림인데, 책상이 2개가 있죠. 책상이 2개가 있는데 서로 달라 보여요. 근데 여러분에게 내려고 하는 퀴즈는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책상에 이 세로의 길이 있잖아요. 이 세로의 길이와 오른쪽에 있는 책상의 가로의 길이는 어느 게 더 클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같아요? 진짜 같아 보여요? 믿어져요? 이 왼쪽에 있는 책상의 세로가 오른쪽에 있는 책상보다 더 길어 보이죠? 교수님, 제 눈에는 정말 똑같아 보여요. 이런 학생 있어요? 저는 진짜 똑같아 보입니다. 이런 학생. 그런 학생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눈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정직하지 않거나. 그죠? 우리 눈에는 왼쪽에 있는 이 책상의 세로가 오른쪽에 있는 책상의 가로보다는 분명하게 커 보여요. 근데 이거 되게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누가 나와가지고 이걸 재봐도 되는데요. 이거 나와서 재볼 사람이 있어요. 자기 뺨으로, 저 손으로 직접 한번 이거 재볼 사람 화면에다가. 아까 우리 억지로 온 학생 한 명 있었죠.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온 남학생. 그죠? 그죠? 한번 나와보세요. 억지로 왔으니까 한번 의미 있는 거 한번 해보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자, 자기 손뼉을 이용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왼쪽 책상에 세로를 한번 몇 뼘이나 되는지 한번 가서 재보세요. 하나, 둘, 셋, 넷하고 조금 남죠. 네, 5가지는 안 되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책상의 가로를 또 한번 재보기 같은 방법으로. 하나, 일부러 크게 하면 안 돼요. 둘, 셋, 넷 하고 똑같이 그 정도가 남아요. 네. 땡큐. 고마워요. 네. 누가 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를 가지고 와도 재봐도 왼쪽에 있는 책상이 분명히 더 길어 보여요. 그런데도 실제로는 이 두 길이가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재미있게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눈의 한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진짜 유명한 동영상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봤을 법한 동영상인데, 우리 이제 선생님이 아직 틀어주시기 전인데 제가 소개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이 동영상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미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게 오리지널한 버전인데, 제가 서울대학교에 오기 전에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이라는데 거기에 이제 교수로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동료 교수가 만든 거예요. 실험 자극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해져서 이제 본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냐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흰 옷을 입은 3명이 있고요. 검은색 옷을 입은 3명이 있어요. 이게 다 일리노이 대학이라는 대학의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거기 있는 심리학과의 복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복도 건물이고. 근데 이 두 팀에게 농구공을 하나씩을 줬어요. 그리고는 뭐를 했냐면은, 흰색 옷을 입고 있는 눈에는 너네끼리 패스하면서 놀고,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눈에는 또 너네끼리 패스하면서 놀아라 그러면서 공을 2개를 준 거죠. 그리고는 이걸 이제 비디오로 찍었어요. 비디오로 찍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각본도 없어요. 서로 뭐 미리 짜가지고 너는 누구에게 패스하고 너는 다시 누구에게 패스, 이게 아니고 그냥 같은 팀에게만 패스를 하는 겁니다. 소리도 없어요. 그냥 동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동영상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에게 이제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뭐를 세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흰색 옷을 입은 3명이 자기네들끼리 총 몇 번 패스를 했는지를 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동영상을 이제 틀어줄 텐데요. 흰 옷을 입은 3사람이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은 패스의 횟수를 정확하게 세셔야 돼요. 정확하게 세시는 분에게 책이 보니까 남아있으니까 선물을 정확하게 센 사람에게 줄 겁니다. 자, 집중해서 이제 한번 보세요. 틀어볼게요. 예, 여기까지. 자, 몇 번 패스했을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부를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11번, 12번, 13번, 14번. 14번이 제일 많네. 15번 있어요. 15번, 16번,
없네. 그러니까 14번 아니면 15번이고. 근데 너무 많은 수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책을 줄 수는 없어요. 책을 줄 수는 없고. 자, 이 동영상을 만든 사람은 제가 있던 일리노이 대학의 교수인데 공부를 어디서 했냐면 하버드에서 했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고작 여러분들에게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몇 번인지를 정확히 쓸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미 이걸 본 사람들은 있겠지만 공을 주고받는 사이에 검은색으로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여러분 화면에 왼쪽에서 슥 걸어 나와가지고 가운데서 춤을 한번 이렇게 추고요. 오른쪽 끝으로 또 걸어 들어가요. 자, 이거를 사람들이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고릴라를 본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본 사람? 이거밖에 안 돼요? 내리시고요. 못 본 사람? 말도 안 되네. 그렇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못 본다는 게 말이 안 돼. 대개 한 절반이 못 보는데 지금 이 오늘 모임에 와 있는 사람은 거의 5분의 4, 80%가 못 보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 테니까 그 이제 고릴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춤까지 한번 추고 이렇게 사라져요. 내가 이걸 봤는데 고릴라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손을 안 들었다 이런 학생도 일부 극소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못 본 학생은 못 봤어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아요? 고릴라가 조그만 새끼 고릴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릴라가 나올 때 후다닥 딱 빨리 지나간 것도 아니야. 등치가 큰 고릴라가 천천히 나와서 그것도 춤을 추고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많은 눈동자가 그걸 놓친다는 얘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보고 있어도 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릴라와 같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실체가 우리 눈에서 안 보인다면 조금 더 추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소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우정이 필요하다. 우정 같은 거는 고릴라하고 비교하게 되면 훨씬 더 추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고릴라를 못 본다면 조금 더 추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못 본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왜 우리는 고릴라를 못 봤느냐?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고릴라를 못 봐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보잖아요. 그럼 고릴라가 잘 보여요. 무슨 얘기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게 있지만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살잖아요. 한 번 사는데 지금의 삶에서도 그렇고 미래에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도 그렇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 좋은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인생에는 좋은 고릴라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나쁜 고릴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면 좋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뭐를 보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못 보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을 심리학에서 그리고 이런 인문학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관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두 개의 동그라미가 있어요. 똑같은 동그라미예요. 색깔도 같고 크기도 같아요. 제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다가 요걸 그려가지고 복사해서 오른쪽에 붙였으니까 똑같은 건데 이 동그라미들을 서로 다른 테두리 속에 놓고 봐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왼쪽 원이 오른쪽 원보다 커 보이죠? 여러분이 알아요. 똑같아. 추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테두리가 달라지면 얘가 커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테두리를 우리가 관점 혹은 프레임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그걸 결정하는 게 뭐냐? 그거를 보는 나만의 테두리, 나만의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평생 이걸 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는지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한다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 강의도 있을 거고 다음 주에도 있을 텐데요.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이냐, 그렇죠? 그렇죠? 무엇을 나는 느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게 뭐냐. 실제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 강의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프레임으로 보고 있느냐예요. 어떤 프레임으로 보고 있으면 더 잘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제가 경험했었던 프레임에 관한 예를 한번 또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나올 때까지 제 딸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서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참 대단한 거죠. 이 고등학교 때 꿈을 갖는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주어진 대로 공부를 하기 바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고 저를 봐도 그냥 고등학교 때는 그냥 공부만 하라니까 했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이 많았다가 진짜 꿈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그 후로부터 그러니까 꿈은 점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딱 꿈이 있어야만 내 인생이 잘 된다거나 고등학교 때 내가 꿈이 없으니까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거나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꿈은 점점 커지고 점점 더 발전되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시면 좋은데요. 서울대학교예요. 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고 싶은 꿈이 있는 학생들이 여기 많이 있죠. 손 한번 들어봤고요. 못 와도 되니까 꿈은 꿈이잖아요. 자, 서울대학교 오고 싶다. 네, 많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오시면은 꼭 저의 강의를 들으세요. 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도 여기가 어디냐면 경영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 뒤로 보이는 이 건물들이 이제 경영대학 건물들이고 또 이 나무 뒤에 여기 1층, 2층에 보면 학교 식당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어느 가을날 제가 지도하는 대학원생들하고 이렇게 저녁을 먹으러 여기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차 앞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기에도 이 차가 주차가 좀 잘못돼 있죠. 반듯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뒤에 따라오던 저희 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흉을 보는 거예요. 야, 누가 이따위로 주차를 했을까? 참 주차 잘못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흉을 보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차를 딱 보니까 아는 차예요. 차 주인을 제가 아는 차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올바른 사람인데 학생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해명을 해줬죠. 어떻게 해명을 해줬냐면 이 교수가 차를 이렇게밖에 세울 수 없었던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화면 왼쪽 아래에 주차장이 있었는데요. 주차장이 공사를 하느라고 전부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수업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이 도로 주변을 계속 돌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차들이 전부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고 딱 요만큼만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차 사이에 이 정도 공간이 있는 거죠. 자, 이 공간은 아무리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차를 잘 하시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너무 좁아. 이건 정말 안 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교수가 머리를 쓴 거예요. 여기다가 45도로 차를 비스듬하게 좀 놓아놓자. 똑바로는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차를 하고 이분이 강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까마득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시간이 이제 오후 4시, 5시, 6시 이렇게 되니까 이 차들이 전부 퇴근을 한 거죠. 퇴근을 하니까 이 차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차가
이 두 차 사이에 비스듬하게 들어가 있을 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걸 봤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를 봤을까요?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두 차 사이에 그 좁은 공간 사이에 차가 비스듬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우리 캠퍼스 주차 문제 진짜 심각하다. 주차장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차한 사람을 보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개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야, 오죽급했으면 그랬을까? 아, 나는 머리 썼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차가 사라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뭐를 보느냐? 야, 우리 캠퍼스 주차 문제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참 개념 없다. 혹은 운전 진짜 못한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차는 똑같아요. 그 사람도 똑같아. 근데 그 사람과 그 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내리는 평가는 무엇 때문에 달라지느냐? 주변에 어떤 차가 있느냐? 주변에 있는 차가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으로 보면 이 사람 진짜 잘못 주차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은 야, 우리 캠퍼스 주차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서로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누구이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이 인문학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각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각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둘째 아이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보니까 프로야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집에만 오면은 인터넷 켜가지고 프로야구 보고 프로야구 결과 확인하고 이러니까 제 아들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에 그 찾아본 주소록을 보게 되면은 맨 위 항상 프로야구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컴퓨터의 즐겨찾기 목록 혹은 최근에 방문해본 목록을 보면 알아요. 그죠? 사람들은 전부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보는 것이 결정한다.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라는 영국에서 옛날 수상이었잖아요. 이분이 이와 관련해가지고 진짜 재미있고 멋진 말을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반드시 본다.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기회를 본다. 보는 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 주변에 보면 항상 투덜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비관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비관주의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보는 게 안 좋은 것만을 보도록 자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안 좋은 걸 봐요. 반면에 낙관주의자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좋은 점을 봐요. 야, 그래도 이 정도니까 다행이다. 앞으로는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제 지겹도록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헬렌 켈러. 저는 이 중고생들이 학교에서 헬렌 켈러 얘기를 잘 못 듣는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듣는데요. 뭐 얘기만 나오면 헬렌 켈러 얘기한다 그러는데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분이 쓴 에세이가 있어요. 에세이가 있는데 그 에세이의 제목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병헌이 광고에 나와가지고 또 유행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이 유명해졌죠. 단언컨대. 그죠? 단언컨대 본다는 게 축복이다. 개그맨 김준현이 나와가지고 단언컨대 뚜껑에도 영혼이 있다면 뭐 왕뚜껑 라면 뭐. 근데 그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해서 헬렌 켈러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뭐였냐면은 글자 그대로 자기가 사흘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예요. 근데 그 에세이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친구가
앞을 볼 수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산속을 산책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물어본 거예요. 야, 어땠느냐? 야, 어땠느냐? 뭘 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볼 수 있는 친구가 헬렌 켈러에게 해주는 말이 너무 심드렁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별거 없었어.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헬렌 켈러가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나도 산을 산책하다 보면 너무나 신기한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며, 그렇죠? 나뭇잎의 이런 촉감이며.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산책을 하고 와서 별거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만약에 대학교의 총장이 된다면 나는 우리 대학에다가 눈을 사용하는 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는 법이라는 강의를 만들고 싶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너무 많은 걸 놓친다는 얘기예요.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눈을 뜨고 똑같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 그렇구나, 생각할 거리가 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이, 별거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어져 있는 건 우리한테 똑같아요. 근데 그 주어져 있는 걸로부터 더 많은 걸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은 걸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는 법, 관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제 제가 주제를 바꿔가지고 앞에 프레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를 할 거냐, 지금 뭐를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생 여러분의 일종의,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계명 같은 게 있잖아요. 내 인생의 십계명처럼 내 스스로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그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생각으로 한번 세상을 봐야 되겠다.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할 텐데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그렇죠?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는 보는 게 다르듯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도 역시 보는 게 다른데 어떻게 다르느냐?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 그림에서 재미있는 점 하나를 찾아보세요. 어떤 남자가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고 있는 거를 그린 그림인데 한번 보세요. 어때요? 뭐가 좀 이상해요?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고 있는 거를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상한 점 없어요? 좌우대칭? 그렇죠. 자기의 앞모습이 안 보이고 뒤에서 남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자기 뒷모습이 비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정면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세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울이라는 세상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이 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고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남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남들이 생각할 때 어떨까예요. 남들이 볼 때 내 모습은 어떨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때로는 남들이 보는 시선으로 나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소위 매너를 잘 지키잖아요. 우리가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복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내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예요.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내 거울 속에는 그런 것들이 비춰지고 있느냐.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는 것, 사회가 원하는 것, 그것들만 지금 내 거울에 비춰지고 있느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행복한 사람은 1인칭 관점으로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을 볼 때 1인칭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는 거고요. 남의 눈으로 본다는 건 3인칭 관점으로 보는 건데 이 뒤에서
이 뒤에서 저를 보듯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지금 강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렇죠? 내 제스처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끊임없이 나를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1인칭 관점은 뭐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바깥을 봐요. 세상을 봐. 관심 있는 대상을 보는 겁니다. 제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행복한 사람, 여러분 파리 연인인가요? 네, 그런 옛날 좀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은 어떤 남자가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자는 또 다른 남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안에 너 있다 그래요. 내 가슴 안에 네가 있다. 이게 사랑할 때 감정이, 여러분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관심 있는 거가.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 거죠. 뭐 진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내가 못 풀지만 풀고 싶은 어떤 수학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이 안에 음악이 있는 거예요. 관심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안에 사람이 뭐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왜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느냐?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가슴을 뛰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의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내 가슴에 나를 뛰게 하는 뭔가가 있느냐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새 내 안에는 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요새 내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 좀 굶주린, 좀 아픔을 겪고 있는 난민들이 내 가슴에 있다. 이게 내 가슴을 뛰게 한다. 나는 진짜 이 비즈니스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관심을 가져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이게 내 가슴을 뛰게 한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안에 뭐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가 인생을 잘 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그래서 내 가슴 안에 뭔가 뛰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주 멋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물섬이라는 작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작품을 쓴 사람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 말이 영어가 있고요. 그 안에 제가 지금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영어로 보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느낌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영어 시간 잠깐 돼가지고 해석을 좀 해볼게요. To know what, 그쵸? 뭐를 아는 거죠. know 다음에 우리 목적격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뭘 알아야 돼? 근데 뭘 아는 거냐? What you prefer. 네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 여기까지가 주어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뒤에 instead of 이거 수거 다음에는 ing가 와야 되는 거 알죠?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instead of humbly saying ing가 왔죠. humble하다라는 게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힘없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힘없게 그냥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멘. 이 기독교적인 용어인 것 같지만 아멘이라는 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아멘 하느냐? To what? 똑같은 맛이 나요. What? The world tells you ought to prefer. 세상이 너에게 너는 이런 것들을 마땅히 좋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힘없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대신에 to know what you prefer.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야, 너 정도 되면은 고등학생이면은 나중에 대학에 가면 대학생이면은 네가 첫째라면 네가 여자라면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humbly saying amen. 에이, 그래, 그런 게 맞겠지 라고 힘없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네가 진짜로 아는 것, 주어, 그것이 is to have kept your soul alive. 너의 영혼을 계속해서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예요. 네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
세상이 너에게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을 참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것과 관련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역시 이제 영어 좀 제가 영어를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신과 의사인데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네가 really happy man을 본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을 본다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보다가 어떤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 진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보여. 자,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이 building a boat 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또 심포니 곡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자기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보게 될 거다. 정원에서 어떤 꽃이에요. 이 꽃을 기르고 있는 것을 볼 거다. 혹은 이 오어는 맨 마지막에 붙이는 거죠, 그죠? 다 오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오어를 붙여. 뭐라고 보고 있는 거냐? 고비 사막, 그죠? 고비 사막에서 공룡의 알을 찾고 있을 거다. 이게 황당한 얘기예요. 네가 진짜 행복한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은 5가지 일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예요. 첫 번째, 배를 만들고 있거나 곡을 쓰고 있거나 자기 아이를 가르치고 있거나 정원에서 뭘 기르고 있거나 고비 사막에서 공룡의 알을 찾고 있거나. 그럼 이 말은 행복해지려면 직업으로 조선공학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 원예학과 같은 데 가가지고 뭘 기르거나 고고학자가 돼서 알을 찾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뭐냐? 뭔가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제일 불행할 때가 언제냐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낮잠을 잤어요. 부모님은 다 나가 계시고 한 2시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잠깐 먹고 또 잤어요. 그래도 또 깼어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좀 하다가 또 잤어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허리가 막 아파요. 이럴 때가 제일 불행해요.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노니까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도 그때가 제일 불행한 순간이에요. 무슨 얘기냐?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냐? 목표를 가져야 돼요. 꿈.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에 몰두할 수 있는 목표를 갖는 거가 행복에는 진짜 중요하다. 앞에하고 같은 얘기예요. 네 가슴을 뛰게 하는 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인생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지금도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 쭉 살아가는데 인생의 어떤 계명처럼 기억해보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내용이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저한테도 도움이 돼서 저도 지키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하루에 3번씩 랜덤하게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요. 랜덤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지금 자고 있다. 자고 있는데 이걸 받았다. 먹고 있다.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두 번째는 그때 지금 누구랑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친구랑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있습니다. 뭐 어른들 같으면 상사랑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뭘 물어봤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즐겁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이 즐거운 것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가 통성하게 다 있을 때 행복한 상태예요. 즐겁기도 하면서 그 일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누구랑 있을 때 즐겁고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에는 청소년은 안 들어가요. 이제 대학생 이상이 들어가니까 약간 유사한 면이 있겠지만, 첫 번째 이 Y축이 있잖아요. 이 Y축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나타내고요. 이 X축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소위 일사분면에 있는 것들이 즐겁고 의미도 있고 이런 일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0은 뭐냐면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구랑 있을 때가 더 즐겁고 의미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일 즐거울 때가 누구냐? 여러분 중에 일부 이럴 수도 있지만 애인이랑 있을 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을 때가 제일 즐겁다라고 한국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커보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일 의미가 있다, 보람 있다, 이거 시간 낭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누구랑 있을 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20대 이상, 50대까지 물어본 거거든요. 어른들이 누구랑 있을 때 제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가족인데 가족에서도 자기 아이들이랑 있을 때, 예,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뭐 잔소리하고 뭐 소리 지르고 때로는 난리도 아니죠, 집안이. 예. 그러나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하고 있을 때가 꽤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나머지 전부 이 가족이거든요. 배우자,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즐겁고 의미 있다고 느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사람들의 행복은요, 관계로부터 나와요. 여러분이 평생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인문학 이런 강의 들어가지고 내 정신이 성장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친구와 관계를 잘 만들어서 이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가 여러분의 행복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볼 때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당장 뭐 잔소리하는 부모님, 말 안 듣는 동생, 괴롭히는 형이나 언니, 누나, 그렇죠?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구이냐? 평생 내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가족을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학생들 데이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학생들도 비슷해요. 근데 압도적으로 대학생들은 애인이랑 있을 때가 압도적으로 즐거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 교수랑 있을 때가 있어요. 완전 바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선생님이랑 있을 때는 그렇게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대학생들 데이터고요. 근데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유명한 실험 하나를, 제가 이 결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1, 이 숫자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친구란 뜻이에요. 1단계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한 친구란 뜻이고요. 2단계는 여러분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내 친구의 친구 2단계죠. 3단계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 3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축은 뭘 의미하느냐? 자,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증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행복이 전염돼요. 행복한 친구가 옆에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고요. 반대로 우울한 친구가 있으면 내가 우울해져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뚱뚱한 친구가 있으면 뚱뚱해져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친구가 내 룸메이트잖아요. 그럼 내 학점이 떨어져요. 나도 술 마시기 때문에. 되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좋은 친구 사겨라, 좋은 친구 사겨라 라고 하는 거가 근거가 있는 이유가 굉장히 전염이 돼요. 근데 전염되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게 뭐냐,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감정이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즐거운 친구 옆에 있잖아요. 나도 즐거워져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 내 친구의 친구 2단계, 그 친구가 행복해도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0%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 친구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친구가 다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3단계의 친구도 6%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역으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의 친구조차도 행복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내가 행복한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내 삶의 미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인생의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행복해야 되겠구나예요. 내가 행복한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알죠? 닉 부이치치도 청소년들이 지겹게 들었던 인물일 거예요. 근데 닉 부이치치가 어느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요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어떤 젊은 엄마하고 자기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자기가 너무 충격에 빠진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병을 안고 있는 거예요. 손발이 없는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너무 이제 소위 점유를 느낀 거죠. 그래서 끝난 다음에 그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닉, 당신은 우리에게 기적이다. 자기가 이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단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고 매일 기도했다.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당신을 보고 희망이 생겼다. 당신은 우리에게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닉 부이치가 뭐를 깨닫느냐. 아,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되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 주변에는 막 짜증내고 불행한 사람들밖에 없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바꿔봐요. 무슨 얘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우리 이 시리즈의 지금 제목이 붐업이잖아요. 멘탈 붐업.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붐업 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예요. 그게 인생에서 가졌으면 하는 진짜 괜찮은 꿈 중에 하나예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누구나 갖는 꿈이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는 특별한 꿈이에요. 그 꿈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단하지 않고 이제 하나하나 두 개만 하고 이제 끝내려고요. 영어 한번 할게요. 또 불편하지 않죠? 제가 해석을 워낙 잘해주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존 브레테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가 최고의 치료 방법이 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In a way. 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 이게 can be thought of as 뭐로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뭐로 생각될 수 있는 거냐? 사이카이어트리스트 하게 되면 정신과 의사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단어 시험에 잘 나와요. 사이카이어트리스트. 심리학자, 이 상담하는 심리학자는 사이콜로지스트라고 그러고 정신과 의사는 사이카이어트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정신과 의사의 드림 트리트먼트다. 꿈의 치료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이게 모든 정신과 의사들의 꿈의 치료 방법이다. 이거는 it works on anxiety, 이 불안에도 효과가 있고 panic disorder, 알죠? panic, 이 공황장애에도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에도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사실 또 뭐와 관련이냐면 디프레션과 우울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그것은 generate 하게 되면 뭘 만들어낸다. 그렇죠? 뭘 만들어내느냐?
뉴로트랜스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뭐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지만 노에피네프린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보통 행복 물질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도 만들어낸다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신과적인 약하고 되게 비슷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그런 치료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게 꿈의 치료 방법이다. 우울증에만 좋거나 뭐 공황 장애에만 좋거나 그게 아니라 다 좋은 거다. 그게 뭘까를 여러분이 이제 맞춰보시는 거예요. 요거는 책을 드려요. 아까는 너무 많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제 짐작. 네. 어떤가요? 긍정. 아, 이 클래스가 긍정이니까 추측은 좋았는데 땡. 네. 웃음. 예.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심리학자가 하는 강의이고 행복 강의니까 긍정, 웃음 뭐 그렇게 생각하기 계시는데 아니고 심리학하고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네? 크게 한번. 우는 거? 반대로 얘기하는 그랬더니 우는 거. 아니에요. 네. 마약. 아, 멘탈 붐업스쿨에서 서울대 교수가 와가지고 마약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자쓴 학생. 어? 운동. 빙고. 책? 네, 책 한 권 드릴게요. 사실 어른들도 잘 못 맞춰요. 근데 너무 잘 맞췄는데요. 운동은 되게 우리가 몸의 건강에만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배우질 않은 거예요. 학교 이 체육 시간은 다른 과목을 위해서 없어져야 할 시간이거나 아니면 대충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배워왔기 때문에 운동이 얼마만큼 인간의 행복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심리학자인 제가 볼 때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제1의 습관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은 운동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그거는 보통 학생들 얘기고요. 여러분이 진짜로 붐업, 한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내가 좀 특별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이 와중에도 하루에 뭐 20분이라도 좋아요. 꼭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세요. 운동만큼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 신앙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이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되느냐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왜 행복이 좋은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 운동하는 게 무슨 행복에 도움이 되느냐, 증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기억하셔도 좋은데 다 잊어버리더라도 딱 하나예요. 나는 평생 규칙적으로 운동하겠다. 그 목표 하나만 강하게 가지고 가면 저는 아주 마음이 뿌듯할 것 같아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당장은 중요해 보이지만 길게 보면 아주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평생 긍정적으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는 매우 중요한데 그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운동이에요. 그래서 꼭 운동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 제가 할게요. 네. 우리의 뇌는 운동을 좋아하고요. 운동하면 뇌가 즐거워해요. 평생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느 여배우의 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여배우
이 킬빌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로버트 서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딸은 엠마 서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고요. 근데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를 했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보시면은 눈이 한쪽 이상해요. 보시면 눈이 실명했어요. 근데 언제 실명했느냐?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대학교 입학 막 했을 때 자기 집에서 자동차 뭐 이렇게 고치다가 뭐가 펑 터져가지고 실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 충격을 생각을 해보세요.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간 거예요. 한참 행복해야 할 그 어린 나이에 눈 하나를 잃은 겁니다. 그 충격에 이 사람이 빠진 거죠. 그래서 방황을 너무 많이 했어요. 좌절하고. 그러다가 몽고, 인도 이런 데 여행을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스님들을 만나요. 스님한테서 또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스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불행의 씨앗이라고 보이는 거가 나중에는 결국 행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스님하고 이런 대담을 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마 어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뭔가 영혼의 울림이 있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인물이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담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주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사고 났을 때 절망했고 인도로 갔고 하나의 눈을 잃는 대신 1000개의 눈을 얻는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더라. 근데 나중에 깨달았다. 왼쪽 눈을 실명한 일이 제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눈 하나를 잃은 대신 삶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비전을 얻었다. 우리가 시력도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력 검사 그러면 비전 테스트라고 그래요. 내가 눈 하나를 잃어서 그 비전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인생에 대한 비전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분 얘기를 하는 거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는 너무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에요.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선생님도 그러고 목사님 스님 얘기하니까 아주 지겨운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가 되긴 했지만,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동이 행복이 하나의 축이라면 감사는 또 다른 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갖는 거죠.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진짜 팔다리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을 거예요.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몸매가 조금 더 슬림했으면 좋겠다. 등등등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할 거리인지를 보도록 하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말에는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릴 때는 잘 안 돼요. 지금 여러분한테는 실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면 좋겠어요. 조선시대 왕의 이름 한번 외워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쭉 외우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시험 볼 때 그것도 뭐 중학교 때나 나올까 고등학교 때는 이런 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 이걸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그러면 몇십 년이 지나도 우리가 조선시대 왕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게 떠오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 내지 두 개를 딱 붙잡아 놓고요, 조선시대 왕 이름 외우듯이 딱 외워놓고 있으세요. 그럼 어느 순간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업시켜주는 이제 그런 말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첫 시간 졸릴 텐데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집중을 잘 해줘서 강의 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이후에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